밤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와 어머니의 기괴한 울음소리. 녹음기에 찍힌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4살이 된 남들에게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기구한 비밀을 품고 사는 한 남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계단에 비유하곤 하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때가 되면 짝을 만나 아이를 낳고 늙어가는 그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단계 말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처음부터 그 순리라는 녀석이 철저히 비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호수 같았을지 몰라도 그 밑바닥에는 2년 전 제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든 경악스러운 사건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 아내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와 관련된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가져가야만 할 비극이자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 불행의 서막은 7살 꽃이 피던 봄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분이셨죠. 하지만 저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친어머니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사라진 집안은 정막 그 자체였고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느라 저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의 손등 위로 제 눈물이 매일 밤 떨어졌죠. 엄마가 보고 싶어 목 놓아 울던 제게 12살 되던 해 아버지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제 두 번째 어머니인 지숙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는 상태로 재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본 어머니의 눈빛은 무척이나 깊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색함도 잠시 그동안 억눌러왔던 결핍을 쏟아내듯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해요. 엄마, 운동회 올 수 있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제 성가신 요구에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동우가, 이 엄마가 우리 아들 김밥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싸서 갈게. 걱정 마. 남들은 계모라고 하면 구박부터 떠올린다지만 제게 어머니는 하늘이 보내준 천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사춘기라는 열병이 저를 덮쳤을 때 저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했습니다. 술과 담배에 손을 대고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탈을 저질렀죠. 그러다 결국 어머니에게 현장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매타작을 당했습니다. 등짝이 얼얼할 정도로 후려치시는 어머니의 손등은 저보다 더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죠. 왜 내 귀한 인생을 스스로 망치려드니? 내가 잘못되면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진단 말이다. 어머니의 그 서슬 퍼런 꾸지람 뒤에 숨겨진 흐느낌을 그날 밤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저를 혼내고 안방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제 비행을 멈추게 한 가장 강력한 회초리였습니다. 그 정성 덕분에 저는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합격했고 번듯한 공기업에 취업하며 평탄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눈부신 결혼식도 올렸고 예쁜 딸 하영이까지 얻었죠. 하지만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습니다. 딸아이가 돌도 되기 전 아내는 난소암 판정을 받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시작된 비극 앞에서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또다시 어머니였습니다. 동우가, 하영이는 내가 키울 테니 넌 힘내서 다시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당신의 노후를 포기하고 제 딸을 친손주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는 제게 조심스럽게 재혼을 권유하셨습니다. 하영이에게 엄마가 필요해. 내 지인의 딸인데 정말 참한 아이가 하나 있단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주선으로 만난 주연 씨는 현명하고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8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 아픈 과거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동욱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세상이 조금 일찍 시련을 준 것뿐이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축복 속에 주연 씨와 두 번째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와 주연 씨는 기쁨의 눈물이 아닌 무언가에 사무친 사람처럼 오열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고부간의 정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깊고 어두운 서글픈 슬픔의 기운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금씩 피어오르는 기이한 위화감. 그리고 제 딸 하영이가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가 평화롭던 저희 집을 지옥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새엄마랑 둘이 있을 땐 서로 엄마라고 불러. 그 순진한 아이의 말 한마디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두 여자가 숨기고 있는 추악하고도 가슴 아픈 진실. 과연 그들은 제게 어떤 거대한 기만을 저지르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제가 목격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날 밤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평온했던 우리 집안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제가 주연 씨와 결혼한 지 딱 5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인의 따님이라던 주연 씨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여자였죠. 제 딸 하영이에게도 친엄마 이상의 정성을 쏟았고 부모님께도 지극한 효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독이었을까요? 문득문득 느껴지는 위화감이 제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아내의 친정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우리 장인어른 댁에 한번 가야 하지 않겠어? 제 물음에 아내는 늘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쿨하신 분들이라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셔. 내가 전화로 다 안부 여쭙고 있으니 걱정 마.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친정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전라도 시골분이라던 분들이 상견례 날엔 사투리 한마디 쓰지 않았던 기억도 머릿속을 스쳤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아버지는 가게로 나가시고 어머니와 아내가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간다며 집을 비웠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하영이가 제 옆으로 슬며시 다가오더니 믿기지 않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빠, 나 비밀 하나 아는데. 할머니랑 새엄마 좀 이상해.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물었죠. 우리 하영이 뭐가 그렇게 이상해? 하지만 이어지는 딸아이의 말에 제 웃음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둘만 있을 때는 새엄마가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불러. 할머니도 새엄마한테 주연아 그러고. 근데 아빠랑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다시 어머님, 얘야 하면서 연극을 해. 저번엔 내가 자는 줄 알았는지 안방에서 둘이 껴안고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 내가 다 봤어.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순진무구한 눈망울로 전하는 이야기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고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둘이 있을 때 친정엄마 부르듯 부른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안고 사죄를 하며 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의심이라는 이름의 독버섯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나 몰래 무슨 공작이라도 꾸미는 건가? 우리 집 재산이라도 노리는 건가? 한번 시작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진실을 내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로 잠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족들 몰래 소형 녹음기 서너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없는 틈을 타 주방 구석, 거실 소파 및 그리고 안방 화장대 뒤편에 교묘하게 설치했죠. 매일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정적만이 흐르는 거실에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와 싸우며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첫날부터 닷새째까지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고부간의 대화, 하영이 교육 문제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뿐이었죠. 내가 괜한 의심을 해서 아이 같은 짓을 하는 건가 싶어 자괴감이 들 때쯤 드디어 운명의 6째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녹음기 속에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처절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엔 엄마, 우리 정말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거야? 나 동욱 씨 얼굴 볼 때마다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아. 친정 얘기 나올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속인 거 다 들통나면 그때는 어떡해? 어머니의 단호하면서도 젖은 목소리. 그런 말 마라. 주연아, 내가 예전에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널 떼어놓고 쫓겨나듯 나왔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넌 모를 거다. 30년이다. 30년 동안 내가 널 없는 자식이라 여기며 살았던 그 세월이 천추의 한이었어. 동욱이가 첫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도 난 내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다. 내 아들에게 내 몫까지 사랑을 다 주며 키웠지만 내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난 정말 신이 있다면 그 발등에 입이라도 맞추고 싶었어. 넌 내 단 하나뿐인 핏줄이야.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난 2번 다시 널 안 놓친다. 이어지는 두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녹음기를 타고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지금 제가 들은 게 사실입니까? 제 아내가 저를 30년 넘게 키워준 우리 어머니의 친딸이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결혼한 주연 씨는 제 의붓동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상견례장에 나왔던 장인, 장모라는 작자들은 어머니가 돈을 주고 고용한 연기자들이었다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성스럽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사실은 어머니가 설계한 치밀하고도 끔찍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과 경악,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역겨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그렇게 아껴주던 그 모습이 다 가짜였던 거야? 자기 딸을 내 곁에 두려고 나를 이용한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은 분노로 변해 저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이 추악한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벗겨버리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하게 될 진짜 진실은 이 배신감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올수록 제 가슴 속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죠. 내 인생의 기둥이었던 어머니,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인 줄 알았던 아내. 두 사람이 속삭이던 그 끔찍한 기만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친딸? 연기자? 나를 도대체 무엇으로 본 거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형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진실이 우리 가족을 어떤 파국으로 몰고 갈지 알았지만 더 이상 바보처럼 속고 살 순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평소라면 늦잠을 잘 시간이었지만 저는 거실로 나가 안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잠이 덜 깬 아버지가 눈을 비비며 나오셨고 이어 사색이 된 어머니와 주연 씨가 거실로 불려 나왔습니다. 셋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거실 바닥에 앉아 저를 바라봤죠. 동우가 주말 새벽부터 이게 무슨 난리냐? 아버지의 물음에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녹음기를 내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 속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나 동욱 씨 얼굴 볼 때마다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아. 상견례 때 그 사람들 다 가짜인 거 들통나면 어떡해? 걱정 마라 주연아. 넌 내 하나뿐인 핏줄이야. 내가 널 어떻게 찾았는데?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대화의 거실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지숙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옆에 있던 주연 씨는 입을 틀어막은 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아버지는 경악한 표정으로 두 사람과 저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하셨죠.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지수가 내가, 주연이가 내 딸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고함에 정적이 깨졌습니다. 저는 사늘한 눈으로 어머니를 쏘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아니, 장모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저 사람이 정말 어머니 친딸이에요? 그럼 저랑 주연 씨 결혼시키려고 그 생판 남들을 부모라고 속여서 데려온 겁니까? 우리 집 재산이라도 탐나서 이런 짓 꾸미셨어요? 제가 그렇게 우스웠나요? 배신감의 목소리가 뒤집혔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준 어머니였기에 그 기만의 깊이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주연 씨는 이미 고개를 떨군 채 바닥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사색이 되어 떨고 계시더니 이내 결심한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뜨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셨죠. 미안하다 동우가.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돈 때문은 아니었어. 정말로 그건 아니었어. 어머니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죽을 죄를 지은 거 안다. 하지만 내 딸, 우리 주연이가 살아온 세월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엄마로서 제정신일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소파에서 내려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주연 씨도 함께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으셨고 저는 차마 그 광경을 똑바로 보지 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단단하고 자애롭던 어머니의 입에서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지옥 같은 과거의 이야기가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재산을 노린 사기극 따위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끔찍한 한 여자의 짓밟힌 일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자신의 친딸을 숨겨야만 했는지, 왜 자신의 의붓아들에게 친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미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피눈물 나는 전말이 밝혀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안방에서 잠들었던 하영이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거실에 감도는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무릎을 꿇은 어머니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차가운 눈빛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는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동우가 내가 전 남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넌 나를 차마 손가락질하지 못할 거다.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려다 손이 떨려 불조차 붙이지 못한 채 어머니의 입술만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는 우리가 알던 평범한 재혼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던 어머니는 부유한 집안이었던 전 남편의 집에 시집을 갔지만 그곳은 지옥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니라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몸종이자 씨바디였습니다. 딸인 주연이를 낳고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때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이 시작됐어. 국이 맛없다며 뜨거운 국그릇을 내 얼굴에 던지는 건 일상이었고 늦잠이라도 자는 날엔 발길질로 나를 깨웠지. 더 끔찍한 건 전 남편이 방관과 폭력이었습니다. 시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나가 살자고 매달리는 어머니에게 전 남편은 고아를 데려다 살려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기자 시댁 식구들은 어머니를 알거지로 내쫓았습니다. 주연이가 4살 때였어. 그 인간들이 으름장을 놓더구나. 다시는 딸 볼 생각 말고 꺼지라고. 만약 내 눈앞에 나타나면 너뿐만 아니라 내 딸 인생까지 확실하게 짓밟아 버리겠다고 말이야. 어머니는 딸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본인이 살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지독한 공포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했고 겨우 얻은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딸의 존재를 지우고 살았던 겁니다. 죄책감에 죽고 싶을 때마다 난 동욱이 너를 내 친자식보다 더 정성껏 키웠어. 내 딸에게 못 준 사랑을 너에게 다 쏟아부어서라도 속죄하고 싶었거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를 키워준 그 지극한 정성이 사실은 버려진 딸에 대한 미안함에서 시작된 보상이었다니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30년 만에 어머니 앞에 나타난 주연 씨의 삶은 더 처참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그 집 사람들은 나를 구박하며 키웠어. 새엄마가 낳은 아들들에게 밀려 밥 찌꺼기를 먹으며 자랐지.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짓말을 매일같이 들으면서 말이야. 주연 씨는 전 시부모와 전 남편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냈던 겁니다. 엄마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나를 버린 건지 아니면 나처럼 그 지옥에서 쫓겨난 건지. 그런데 엄마를 만난 순간 알았죠. 엄마도 나만큼이나 아파했다는 걸요. 주연 씨의 오열의 거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만에 되찾은 딸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곁에 두기 위해 저와의 재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주연이는 안 된다고 울며 말렸어. 하지만 내가 우겼다. 어차피 법적으로는 남남이니 내 곁에서 내 며느리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전부 내 이기심이 만든 비극이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기엔 그 사연이 너무도 처절했고 그렇다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기엔 기만의 깊이가 너무도 컸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이었던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는 거대한 숙제가 되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가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처절한 고백이 끝난 뒤 우리 집에는 죽음보다 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겉옷을 챙겨 집을 나가셨고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벽만 바라봤습니다. 제 곁에서 숨죽여 울던 주연 씨와 어머니는 제가 눈길이라도 줄까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안방으로 기어 들어갔죠. 그날 이후 우리 집은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면 느껴지는 그 서늘한 공기가 제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주연 씨는 집안에서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지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오면 서둘러 방으로 피했고 딸 하영이 앞에서는 평소처럼 웃으려 애썼지만 그 일그러진 미소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까요? 남해로 내려가 생각을 정리하겠다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없던 그날 새벽 저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라면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들려야 할 달그락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거실로 나갔을 때 집안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주연 씨가 머물던 안방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침대 위에는 두 사람이 입던 옷까지 몇 벌만 빠진 채 모든 짐이 정갈하게 개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하얀 연습장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을 때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동우가 못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난 것 같아 더는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구나. 내 이기심이 너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동우가 미안하다. 내 인생에 또다시 엄마를 잃는 아픔을 주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내가 내 가슴에 가장 큰 대못을 박았구나. 부디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주연이 데리고 먼 곳으로 떠난다. 30년 만에 찾은 내 핏줄, 이제는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살게. 너와 하영이는 우리 같은 건 잊고 꼭 행복해야 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눈물이 종이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야반도 주하듯 집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자신의 아니보다 제 인생을 망칠까 봐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30년 세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순간이 가짜였을까요? 아니요,
편지에 배어있는 그 절절한 진심은 결코 거짓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건 제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사라졌다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어머니와 주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통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아내 주연 씨의 회사에 연락해보니 이미 며칠 전 사표를 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정하고 제 곁을 떠난 겁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편지를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요. 그때 남해에서 첫 차를 타고 달려온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계신 아버지의 손에는 어머니가 보낸 또 다른 작별 문자가 찍혀 있었죠. 우리 부자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우가, 내가 남해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내 엄마더라. 너를 키운 30년 세월은 진짜였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 보내면 우린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두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연고도 없는 그 넓은 세상에서 작정하고 숨어버린 두 사람을 찾기란 백사장에서 반을 찾기보다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주연 씨가 사라진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열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지독한 지옥이었습니다. 회사에는 급하게 휴가를 냈고 아버지는 철물점 문도 걸어 잠근 채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뒤졌습니다. 행여나 나쁜 마음이라도 먹었을까봐 자식 버린 죄책감에 그 가냘픈 두 여자가 세상 등지는 일이라도 버렸을까봐 제 입술은 바짝바짝 타 들어갔죠. 엄마, 제발 살아만 있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매일 밤 어머니의 빈 침대를 붙잡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건너편에서 들려온 건 그토록 그리웠던 어머니의 쉰 목소리였습니다. 동우가, 엄마야. 그 한마디에 저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어머니는 강원도의 한 외진 바닷가 마을에 주연 씨와 머물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딸 하영이를 부탁한다는 말만 남긴 채 단숨에 강원도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한 바닷가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낡은 등대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두 여자. 열흘 만에 본 어머니는 몇 년은 늙어버린 듯 얼굴이 푹 패어 있었고 주연 씨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제 발걸음은 저절로 그들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치는 어머니를 저는 놓칠세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동우가 너 여긴 왜 왔어? 이 못난 엄마를 왜 찾으러 왔니?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 어머니는 제 품을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울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주연 씨도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었죠. 저는 두 사람을 더 세게 부서질 듯 꽉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엄마를 버린대요? 누가 주연 씨를 탓한대요? 엄마가 저 키워준 30년 세월이 다 가짜였어요? 나 혼낸 뒤에 안방에서 몰래 울던 엄마 마음, 대학 합격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하던 엄마 눈물. 그거 다 진짜였잖아요. 제 진심 어린 외침에 어머니의 저항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는 꼴은 목숨 걸고 맞겠다고. 지금 엄마가 그러고 있잖아요. 나랑 하영이 버리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는 게 자식 인생 망치는 거지 뭐예요. 어머니는 결국 제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욕심 때문에 너까지 이 비극에 끌어들여서 정말 미안하다. 주연 씨 역시 제 팔을 붙잡고 펑펑 울며 사죄했습니다. 동욱 씨 미안해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 제가 하면 안 될 선택을 했어요. 그 차가운 겨울 바닷가에서 우리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붙들고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배신감보다 깊은 연민이, 분노보다 강한 가족의 정이 우리를 다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집으로 가요.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우리 가족은 우리가 지켜야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기구한 운명의 굴레를 이제는 제가 끊어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또 다른 현실적인 벽과 딸 하영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잔인한 고민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5 식구는 예전처럼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죠. 뒷좌석에서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어머니와 주연 씨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집 앞. 현관문을 열기 전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으며 망설이셨습니다. 동욱아, 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겠니? 그 무서운 불호령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어머니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굳게 쥐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꼿꼿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열흘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아버지의 뒷모습이 가슴 저리게 다가왔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며 무릎을 꿇으려 하자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어깨를 투박하게 감싸 주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돈 한 푼 안 챙기고 그 겁도 없이 어딜 갔었단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처절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과 동욱이 볼 염치가 없어서. 어머니의 울음 섞인 사죄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품에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됐소. 내가 남해에서 낚시하며 수만 번을 생각했지. 당신이 30년 동안 우리 동욱이한테 한 정성, 나한테 바친 청춘. 그거 다 진짜잖아. 당신이 딸 때문에 저지른 그 어리석은 짓조차 결국은 사랑에 굶주렸던 불쌍한 여자의 발버둥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주연 씨도 바라보셨습니다. 주연아, 너도 고생 많았다. 내 친정 부모가 너를 그렇게 방치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애비도 밤잠을 설쳤어. 비록 시작은 속임수였을지 몰라도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영이한테 쏟은 진심은 내가 다 봤다. 이제부터 너는 내 며느리이자 내가 품어야 할 자식이야. 그러니 다시는 떠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의 묵직한 선언에 주연 씨는 아버님 하고 소리치며 아버지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가짜 친정의 눈치를 보며 외롭게 버텼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장 큰 산이었던 아버지의 용서. 그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욱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다. 내 엄마가 너를 친아들처럼 키웠듯이 너도 주연이를 내 아내로 그리고 하영이 엄마로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라. 그게 너를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다. 그날 밤 우리 4 식구는 오랜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비록 공기 중에는 여전히 말로 다 못할 복잡한 감정들이 떠다녔지만 적어도 더 이상 서로를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 집에 맡겨진 딸 하영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기구한 비밀을 어떻게 숨길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아버지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하영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비밀은 우리 넷이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다. 하영이에겐 그저 고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생기는 해프닝 정도로만 알게 하자. 아이의 평온을 깨는 진실은 독약일 뿐이야.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기막힌 비밀을 가슴 깊은 곳에 묻기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 과연 우리는 하영이의 의심 없는 눈초리를 피해 이 위태로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판 같았습니다. 우리 5 식구의 일상은 겉보기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철물점 문을 여셨고 아내는 우여곡절 끝에 사표 수리를 취소하고 직장으로 복귀했죠.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내와 어머니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둘만 있을 때도 서로를 엄마와 딸이라 부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혹시라도 하영이가 들을까봐 혹은 입에 익어버린 호칭이 밖에서 튀어나와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아내는 이제 어머니를 어머님이라 불렀고 어머니는 아내를 새아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퇴근해 돌아오면 어머니는 마치 30년치 사랑을 한꺼번에 쏟아붓듯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고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여보, 하영이가 자꾸 물어봐. 왜 할머니랑 엄마랑 화장실에서 같이 세수하면서 울고 있었냐고. 제 말에 아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영이 엄마가 되기로 했으니까 제가 감당해야죠. 제 욕심 때문에 하영이에게 혼란을 줄 순 없어요. 전 이제 엄마의 딸 주연이가 아니라 동욱 씨 아내이자 하영이 엄마로만 살 거예요. 아내는 그 모진 결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하영이의 교육과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딸 하영이는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아빠, 이상해. 엄마랑 할머니랑 예전보다 훨씬 더 친해진 것 같아. 가끔 보면 둘이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란다니까? 아이의 무심한 한마디에 우리 어른 넷은 밥을 먹다 말고 멈칫하곤 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했던가요? 웃을 때 휘어지는 눈매며 젓가락질하는 습관까지 닮은 두 여자를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기묘한 연극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과연 이것이 하영이를 위한 최선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아내 주연 씨였습니다. 친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시어머니로 대우해야 하는 그 잔인한 현실. 어느 날 밤 주방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저는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숙 씨가 아내를 뒤에서 끌어안고 숨죽여 울고 있었죠. 미안하다 주연아. 내 딸을 내 며느리로 만들어 놓고 내가 무슨 염치로 내 얼굴을 보겠니? 아니에요, 엄마. 아니, 어머님.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라도 엄마 곁에 숨 쉴 수 있어서 동욱 씨 같은 사람 만나서 저 정말 괜찮아요. 그 처절한 고백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의 관객은 오직 하영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죄책감과 사랑을 위해 이 거짓된 무대 위에서 배역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더욱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아내의 가짜 친정 식구들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게 했고 혹시라도 과거 전 남편 시댁 쪽에서 연락이 올까봐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가장 안심할 때 비수를 꽂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하영이가 학교 숙제를 한다며 어머니의 옛날 앨범을 꺼내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 사진 속의 아기. 나랑 진짜 많이 닮았다. 이거 누구야? 하영이가 가리킨 사진은 30년 전 어머니가 참아버리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4살 무렵의 주연 씨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거실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아내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하영이가 내민 낡은 사진 한 장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색바랜 사진 속에는 동그란 눈망울을 가진 네 살배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얼굴은 지금 제 곁에 앉아있는 아내 주연 씨의 어린 시절이자 동시에 제 딸 하영이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판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 아냐? 아니면 나야? 근데 왜 이렇게 옛날 사진이야? 하영이의 해맑은 질문이 비수처럼 우리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전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치며 가슴 속 깊이 숨겨왔던 유일한 혈육의 흔적. 차마 버리지 못해 앨범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사진이 하영이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 주연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입술을 깨물었고 저 역시 등 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하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허허, 우리 하영이가 눈이 아주 보배구나. 그 아이는 내 할머니가 아주 예전에 돌봤던 먼 친척 동생이란다. 워낙 예뻐서 할머니가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는데 피가 섞여서 그런지 우리 하영이랑 주연 어멈을 쏙 빼닮았지? 아버지의 임기응변에 어머니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거드셨습니다. 그래, 하영아. 이 할머니가 참 아끼던 아이였어. 닮은 사람끼리 가족이 된다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나 보다. 하영이는 우와, 정말 신기하다. 라며 아이답게 순수하게 웃으며 다시 숙제에 열중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우리 어른 넷은 서로 시선을 교체하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베란다로 불러 담배 한 대를 권하셨습니다. 동우가 내가 철물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놀란 제게 아버지는 먼 산을 보며 덧붙이셨습니다. 내 엄마 인생이 너무 가엾지 않니? 평생을 죄인처럼 남의 자식 키우며 속죄하며 살았어. 이제 남은 생은 오직 내 엄마만을 위해 쓰고 싶구나. 둘이 여행도 다니고 못다 한 사랑도 주면서 말이다. 아버지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일터를 정리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시작이었을지언정 이제는 이 기구한 인연을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가장의 결단이었죠. 아내 주연 씨 역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미안함의 눈치를 봤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어머니의 건강을 챙기고 하영이의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 하영이 더 예쁘게 키우는 게 엄마한테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부 사이가 너무 좋아 친모녀 같은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둘이 어쩜 그렇게 닮았냐며 농담을 던질 때면 우리는 이제 여유롭게 웃어넘길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세상이 정해놓은 평범한 가족의 기준에서는 한참 벗어난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가장 깊게 이해하고 그 흉터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마지막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영원히 가슴에 묻고 평온한 내일을 맞이하는 일말입니다. 우리가 지켜낸 이 위태롭고도 아름다운 행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요? 그 폭풍 같았던 진실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던 그 새벽의 절망은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습니다. 우리 5 식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해안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혹시라도 집안 분위기를 눈치챌까봐 하영이를 잠시 친구 집에 맡기셨던 그 짧은 판단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의 순수한 세상을 지켜낸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살이 분별이 명확해지던 나이의 딸아이가 만약 그날의 오열과 진실을 직접 보았더라면 아이의 가슴에는 평생 씻기지 않을 혼란과 상처가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아내 주연 씨는 예전 직장으로 무사히 복귀해 여전히 커리어우먼으로서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하영이의 교육에 누구보다 열성적입니다. 딸아이가 공부에 욕심을 내자 벌써 중학교 과정을 선행하는 종합학원을 알아보고 자신도 학부모 모임에 나가 정보를 얻느라 분주하죠. 내 딸이 잘 되는 건 오로지 부모 몫이야. 라고 말하며 웃는 아내의 모습에서 저는 30년 전 저를 위해 헌신했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아내는 겪으면 겪을수록 어머니의 좋은 점만을 쏙 빼닮은 참으로 결이 곱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철물점을 정리하신 아버지는 요즘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평생 기름때 묻은 장갑을 끼고 사셨던 아버지는 이제 그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전국 방방곡곡을 유람하십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당신한테 못한 거 다 해주고 싶어. 라며 무뚝뚝하게 내뱉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수줍은 소녀처럼 웃으시곤 하죠.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우리 5 식구 모두 근교로 여행을 떠나 우애를 다집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화목한 가족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단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더 이상 아내는 집에서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며느리가 그러하듯 아주 정중하고 다정하게 어머님이라고 부르죠. 제가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아내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결국 엄마라는 뜻은 마찬가지니까요. 전 그걸로 충분해요. 제 욕심 때문에 하영이에게 더는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영이 엄마로 살기 위해서 제가 가진 것 중 하나는 마땅히 포기해야죠.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이 얼마나 과분한지 잘 아니까요. 많은 분이 저희를 보며 비난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친어머니는 아니어도 어머니의 딸과 부부로 살 수 있느냐고, 천륜을 어긴 기만 아니냐고 손가락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진실 앞에 수만 번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두 여자가 제 눈앞에서 사라졌던 그 열흘 동안 제가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반평생을 저를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사랑과 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아내의 정성. 그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불효이자 죄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딸 하영이는 제 아내와 어머니가 그저 사이가 아주 좋은 고부 관계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네 어른은 이 기구한 비밀을 영원히 가슴 깊은 곳에 묻고 하영이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가면을 쓰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비밀의 무게가 때로는 어깨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저녁 식탁에서 하영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무게는 축복으로 변합니다. 차마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 긴 이야기를 이곳에서 털어놓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를 너무 모질게 보지 마시고 아주 조금만 너그럽게 바라봐 주셔서 어렵게 지켜낸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연에 사용된 이름들은 모두의 미래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어떤 풍파 없이 평온함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굴곡진 길 위에서도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